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37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고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저는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반가우실 거라 믿으면서 한번 1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주제는요. 겨울 이적시장 핫 이슈를 먼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K리그에 올 것만 같았던 이승우 선수의 이 포르투갈 리그 임대 이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겨울 이적시장 핫 이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핫한 총 정리를 핫하게 제가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원투펀치 시간에도 겨울 이적 시장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은 역대 최소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나 줄었냐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8,400만 유로를 썼어요. 네. 근데 이 액수가 지난 시즌 겨울 이적 기간 대비 지난 시즌에 얼마를 썼냐면 2억 4,300만 유로를 썼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건데 2018년 1월 이적 시장에서는 프리미어 리그가 무려 5억 6,200만 유로를 쓴 적이 있어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5억대를 썼는데 작년만 해도 2억대를 썼는데 이번에 8,400만 유로밖에 안 썼다. 그런데 요 액수가 어떤 액수냐? 2018년 그 5억 6천만 유로 썼을 때 그때 반다이크 선수 한 명이 8,465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8,400만이니까 반다이크 한 명 가격보다 전체가 덜 쓴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매우 이제 EPL조차도 이제는 좀 허리띠를 졸라 맸다. 그러면 다른 리그는 어떠냐? 이탈리아 세리에아가 요즘 사실 근년에 EPL 제외하면은 이탈리아가 좀 돈을 쓰는 편이에요. 이탈리아가 조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쓰는 추세였는데 이탈리아 세리에아가 2등했습니다. 7,700만 유로.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세리에아는 나름 좀 쓴 편인데 이것도 그런데 작년 대비 세리에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2억 1,500만 유로 썼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역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가 3등 했는데 4,800만 유로 썼고요. 프랑스 리그앙이 2,900만 유로. 스페인 라리가가 5대 리그에서 꼴찌했습니다. 2,200만 유로.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한 4분의 1 수준? 요거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서 프랑스보다도 또 뒤지는 이적 시장을 보낸 게 요번에 스페인 라리가고 스페인 라리가도 그 반다이크 선수 아까 얘기했던 2018년 1월에는 2억 9,800만 유로를 썼거든요. 네. 야, 거의 10분의 1이 죠. 10분의 1보다도 더 줄었죠. 줄었죠. 그러니까 한 2년 전, 한 2, 3년 전에 비하면은 스페인 라리가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역대 최소 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말해야 될 거는 알짜 영입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줄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 우리가 위너, 루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의 칼럼들을 봤는데 이적 시장의 루저에 대해서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적 시장 그 자체라고 썼어요. 이적 시장 itself. 마음에 와닿는다. 네, 이적 시장 그 자체가 패자다. 그리고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적 시장을 기대하고 즐기는 팬들이 루저다. 패자다. 그러니까 보통 겨울 이적 시장 하면 아까 반다이크 선수 얘기도 했지만은 굵직한 이적도 겨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결국은 전혀 뭐 그 비슷한 것도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팬들이 또 루저다. 여기에 마지막 루저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건데 이번 이적 시장의 루저는 에이전트들이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역대 최소 규모가 되면 에이전트들의 수익은 그만큼 별로 없었던 그렇죠. 이적 시장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적 시장은 이루어졌고 이제 마무리 지어졌는데 그렇다면 패자를 얘기하셨으니까 위너는 어떤 팀일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저는 특별하게 위너를 뽑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위너다운 팀이 그닥 없죠. 예. 사실은. 근데 굳이 꼽자면은 저는 아스날? 아스날? 동의. 네. 한 표.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잘했어요. 정리를 잘했죠. 네.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사실 아스날에 약간 방만했던 스쿼드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했는데 근년에 지금 뭐 파블로 마리부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또 세드릭 소아레스, 파티, 윌리안 뭐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당히 방만해진 스쿼드에 비해서 정리가 필요했는데 그렇죠. 제일 깔끔하게 정리를 한 팀 같아요. 외질 선수 일단 내보냈고 페네르바체로 그리고 소크라티스 올림피아코스로
FA로 내보냈고 그리고 이 선수는 혹시 잔류할까 말까 했는데 무스타피 네. 이 선수도 샬케로 자유계약으로 내보냈고 또 콜라스나치는 1년 남았는데 샬케로 또 임대를 보낸 거니까 사실은 그냥 내보냈다고 봐야 돼요. 콜라스나치도. 그리고 나일스와 조일록 두 선수는 웨스트브로미치와 뉴캐슬로 임대를 보냈어요. 네. 그만큼 두 선수는 또 지금 스쿼드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더 출전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기회를 얻고 경험을 쌓게끔 했으니까 여러모로는 정리도 하고 일부 어린 선수나 약간의 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불만도 있었던 선수에 대해서 내보내면서 새로운 또 도약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가 된 상황에서 영입도 웨데고르 선수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네. 웨데고르 데려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지금 뭐 에밀 스미스로우가 상당히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또 창의성을 또 넣어줄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고 백업 키퍼가 조금 걱정이었는데 마르티네스를 내보냈던 상황이니까 네. 매튜 라이언 키퍼가 레노 키퍼의 백업 키퍼로 들어왔어요. 브라이튼에서 임대로. 혹시 매튜 라이언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비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스날 왼쪽 수비 백업이 약간 좀 부족한 불안한 게 콜라시나치 선수가 네, 나가면서 콜라스나치 나가고 네. 티어니 선수 정도 있거든요. 거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더블 스쿼드가 어느 정도는 잘 갖춰진 이제 그런 스쿼드가 되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EPL도 재정적으로 지금 쉬운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니 해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주급 절약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은 일단 그거는 성공했어요. 알뜰살뜰. 네. 그리고 또 한 팀 얘기하면 에버튼이 본머스에서 조시아 킹을 네. 데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칼버트 루인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대 팀들도 지금 분석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의 칼버트 루인에게 지원되는 어떤 루트들이 요즘에는 조금 막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칼버트 루인의 백업 공격수가 필요했고요. 기존에 생크토순이 지금 만족스러운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생크토순을 베시탁스로 임대를 보내면서 본머스에서 조시아 킹은 이제 검증된 공격수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리 골을 한 2시즌 정도 넣었었고 그리고 또 조시아 킹은 윙포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최전방과 윙포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에버튼에서 여러 또 공격 2선과 최전방까지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커로 나서던 뭐 선발로 나서던 좋은 옵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를 얘기해 주셨는데 한의원님은 그럼 라리가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라리가는 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PL보다 역시 규모는 작았어요. 규모는 네. 작은데 뭐 뭐니 해도 위너는 세비야입니다. 알레한드로 파프 고메스가 왔거든요. 네. 제가 이거는 라리가 중계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무조건 올 겨울 이적 시장 1위는 라리가에서는 당연히 세비야고 아마 유럽 전체로 보더라도 알토란 면에서는 세비야가 매우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파프 고메스 선수가 물론 나이는 30대예요. 30대인데 그 아탈란타의 사실상 에이스이자 뭐 플레이메이커이자 이런 선수로서 정말로 단연간 수준 높은 활약을 계속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스페리니 감독과의 불화 때문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갈 때 사실 이탈리아의 빅클럽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이 선수 데려가려고. 그런데 아탈란타가 같은 리그 내 라이벌에게는 못 보내. 라는 것 때문에 세비야로 왔거든요. 세비야는 아무리 30대 선수라 할지라도 일단 현재 즉시 전력으로 잘 뛸 수 있는 선수의 어떤 값어치를 따지면 전체 유럽 겨울 이적 시장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좋은 영입을 했어요. 또 완전 영입을 했으니까 아주 세비야는 성공적이고 반대로 이제 내보낸 선수는 소시에다드로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선수를 내보냈고 아약스로 우사마 이드리스 선수를 임대를 보냈는데 이 두 선수는 사실 세비야에서 올 시즌 그닥 많이 뛰지도 못했고 또 이드리스 선수 같은 경우는 팀 적응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선수 내보내고 파프 고메스 데려왔다. 이거는 세비야의 전체적인 공격 퀄리티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영리한 현명한 영입이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강인 선수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팀이 발렌시아인데 발렌시아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거의 뭐 한 명씩 다 데려왔습니다.
공격수로 파트릭 쿠트로네 선수를 울버햄튼으로부터 데려왔고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크리스티안 올리바 선수를 칼리아리로부터 데려왔고 여기에 이제 크리스티아노 피치니 선수는 발렌시아 선수인데 아탈란타에 임대를 줬다가 이거를 다시 되돌려 왔어요. 네. 그래서 측면 수비를 강화했고 여기에 중앙 수비수로서 벤피카에 페호 포르투갈어니까 히읗 집어넣으면 페호 선수를 데려왔는데 전체적으로는 포지션별로 발렌시아가 굉장히 얇은 스쿼드로서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포지션별로 정말 중앙 수비, 측면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데려왔으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발렌시아 팬들이 바라는 것만큼 이 선수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해줄 것이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발렌시아가 올 시즌 뭐 내내 사실은 선순환에 조금 시달려왔던 점을 고려하면 그래도 나름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영입을 했다. 특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선수는 이 페호라는 이 수비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맨시티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후벤 디아스 선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벤피카에서 후벤 디아스와 필적할 정도의 유망 수비수로 꼽혔던 선수예요. 이 선수도. 근데 다만 이제 올 시즌에는 뭐 오타멘디라든가 베르통원 선수에게 좀 밀리는 바람에 지금 팀에서 기회를 잘 못 얻었었는데 한 2, 3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후벤 디아스만큼 또 격찬받았던 시절도 있는 선수니까 이 페오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또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쿠트로네 선수는 사실 이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도 조금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는 선수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올 시즌 발렌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막시 고메스 선수 제외하면은 가메이로 선수가 못해도 너무 못하거든요. 나이가 좀 많은 걸 고려하더라도 가메이로 선수가 너무 하는 게 없어서 사실은 가메이로 선수 자리에 쿠트로네 선수라면은 이것도 나쁘지는 않을 영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발렌시아가 얼마나 여태까지보다 조금 이 선수들로 인해서 나아질 수 있는지 요것도 좀 관심거리가 되겠고 아틀레티코의 무사 덴벨레 임대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와의 작별 그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코스타 선수 자리에 덴벨레라면은 지금 얼어붙은 이적 시장에서는 정말 그렇죠. 아주 영리한 이것도 잘 데려온 영입이라는 생각이고요. 헤타페가 카를레스 알레냐 선수, 쿠보 다케우사 선수, 소피안 샤클라 선수를 3명을 임대로 데려왔어요. 알레냐는 바르셀로나로부터, 쿠보는 레알로부터, 샤클라 선수는 비아레알로부터 데려왔는데 알레냐 선수가 오면서 헤타페가 약간 최근에 전술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원래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좋아하는 팀인데 알레냐가 오면서 4-2-3-1처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요게 이제 헤타페의 또 시즌 말미쯤 되면 어떤 이제 성적표와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 요거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의원님께서 헤타페, 세비야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발렌시아까지 라리가 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장 의원님에게 프리미어리그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역시 뭐 팬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리버풀. 센터백을 영입을 왜 안 하느냐 계속 그러다가 결국 막판에 성공이 됐어요. 네. 2명이나? 2명이나. 그러니까 리버풀은 지금 팬들 아시다시피 반다이크 조고메즈 장기 부상에 마티비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2명을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홈그로운 선수는 1명 정도 섞인 상황에서 2명이 영입이 돼야 스쿼드의 안정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홈그로운 그러한 상황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2명 영입이 됐습니다. 1명은 빈 데이비스입니다. 네. 프레스턴 노스엔드의 센터백인데 챔피언십에서 계속 뛰었었죠. 160만 파운드 아주 적은 이적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약간 도전적인 유형의 수비수라기보다는 안정감 있는 그런 수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챔피언십 그 프레스턴 영상 경기를 못 봤지만 이제 그 스페셜 영상이나 이런 플레이들을 보면은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거기에 벤 데이비스의 파트너로는 오잔 카박. 네. 이 선수는 리버풀이 제 생각에는 조금 안정감 있는 수비가 있다면 조금 도전적이고 파워풀한 이런 수비를 좀 원했던 것 같고요. 오잔 카박은 뭐 팬들이 이적 시장에 특히 근년에 여러 빅클럽으로부터 이적 제의를 좀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리버풀이 상당히 성공적이죠. 임대 후 이적 옵션이 달린 계약을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샬케는 카박을
무스타피로 바꾼 셈인데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샬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시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나이는 20살이에요. 근데 파워도 있고 또 순발력도 있고 상당히 적극적인 유형의 또 선수이고 또 기본적인 패스 능력도 있고 또 제공권도 있고 장점은 많은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또는 노련미나 경기 운영 능력은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리버풀 입장에선 어차피 반다이크가 복귀한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잠재성 있는 좋은 센터백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카박 선수는 일단 한번 써보고 좋으면 완전 이적을 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는 네.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계약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않나. 또 이 선수가 벤 데이비스와 같이 또 뛰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두 선수가 혹시 같이 잘해주면 네. 파비뉴 또 조던 핸더슨, 특히 조던 핸더슨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로 올려야 또 전체적인 팀의 미드필더 밸런스와 공격 지원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두 선수가 잘해주기를 지금 리버풀을 바라는 거죠. 물론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는 뭐 두 선수가에 대한 기대가 현재 후반기에는 좀 상당히 큰 편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나미노 선수를 보냈죠. 사우스햄튼으로 임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은 지금 노장 공격수인 셰인롱 선수를 정리를 했거든요. 본모스로 보내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격 라인이 미나미노가 정통 공격수는 아니지만 공격 라인에 조금 더 다른 유형의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미나미노도 아마 출전 기회를 조금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영입이 됐고요. 웨스트햄이 지금 알라 선수를 내보낸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공격수를 한 명 더 영입하지 않을까. 안토니오의 성향과 좀 다른 정통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링가드 선수를 데려왔어요. 네. 황희찬 선수 얘기는 이제 사라졌고 네. 링가드를 임대로 데려왔는데 첫 경기부터 2골 넣었어요. 네. 4-2-3-1 전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서 모이스 감독 상당히 기쁘게 했고 전적으로는 지금 공격진에서의 어떤 득점력 부재 이것을 그래도 링가드가 조금 이선이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초를 마련을 했다라는 점에서 웨스트햄도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습니다. 링가드를 데려와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풀과 웨스트햄을 해봤고요. 이제 분데스리가를 얘기해 볼까요? 그 오자마자 잘하는 선수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했지만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의 루카 요비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오자마자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한 3골인가 터뜨렸어요. 물론 이 팀은 지금 안드레 실바 선수가 굉장히 골을 잘 넣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요비치 선수는 그것에 대한 약간 보조 득점원 성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비치가 좀 더 마음이 푸근한 곳으로 돌아와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좀 불편했겠습니다만 어쨌든 푸근한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신 이제 클럽 브리에로 바스 도스트 선수를 내보냈고 이제 몇 명의 방출이 좀 더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가. 그런데 어찌됐건 프랑크푸르트는 방출보다도 요비치 한 명 추가가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쪽으로 지금 분데스리가 평론가들도 많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특히 볼프스부르크와 더불어서 상당히 지금 상위권에서 아주 잘 싸워주는 시즌인데 이제 어떤 정도 성적으로 또 최종 성적이 나올지 그것도 궁금하고 분데스리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리가보다는 그래도 돈을 좀 쓴 편입니다. 특히 이제 레버쿠젠이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써서 젊은 선수를 3명이나 데려왔는데 많이들 아시는 선수들이죠. 가나의 네덜란드 선수, 멀티형 수비수 티모시 포스멘사 선수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데려왔고 그리고 잉글랜드의 윙어 레스터의 더머레이 그레이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포스멘사 선수라든가 그레이 선수는 받았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지금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포스멘사가 23살, 더머레이 그레이가 24살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 선수들은 레버쿠젠에서 좀 더 갈고 닦을 경우에는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죠. 여기에 이제 레버쿠젠이 한 명 더 데려온 선수, 이 선수가 아마 레버쿠젠 팬들에게는 가장 좀 흡족할지 모르겠는데 제레미 프림퐁이라고 역시 가나의 네덜란드 선수로서 셀틱의 측면 수비수입니다. 셀틱의 이제 라이트백인데 이 프림퐁 선수는 예전부터 이제 빅리그와도 많은 이제 링크가 났던 선수이고 또 현재도 셀틱에서는
주요 멤버로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선수라든가 포수멘사보다는 현재 폼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즉시 전력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분데스리가 팬들이 아시다시피 라스 벤더, 스벤 벤더 형제들이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계속 뭐 잔부상에 많이 시달리면서 사실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은퇴하는 형제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프림퐁도 데려오고 포수멘사도 데려오지 않았나. 어찌됐건 다들 돈을 못 쓰는 시절에 레버쿠젠은 20살짜리 프림퐁, 24살짜리 그레이, 23살짜리 포수멘사 젊은 선수들을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로서 데려왔다는 거. 요거는 레버쿠젠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영입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는 완전히 미래를 위한 영입을 2건을 했는데요. 네. 프랑스 툴루즈에 중앙 미드필더로서 아주 괜찮은 선수가 있어요. 쿠아디오 마누 코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발재간 탈압박 능력 이런 것도 상당히 갖추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유망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이가 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툴루즈로부터 영입을 했고 요번 시즌 끝까지는 툴루즈에 재임대 보내서 이제 활약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올 여름에 다시 이제 뮌헨글라트바흐로 오겠지만 어쨌든 이 마누 코네 선수는 또 다른 클럽들도 욕심을 내던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일단 지금 영입하는 데 성공한 것은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 또 미국 선수들이 요즘 계속 유럽 좋은 클럽들로의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가 조 스칼리라는 뉴욕시티의 미국 선수 라이트백 어린 선수입니다. 18살짜리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이 선수도 당장 뭐 기회를 얻을 게 아니라 2군 팀에 보내서 활약을 시키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앞으로 더 미래를 보고 영입한 건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마누 코네 조 스칼리 영입은 뮌헨글라트바흐가 이것도 괜찮게 한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라이프치히는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선수 요거는 금액도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보슬라이 선수는 이미 유럽 클럽 대항전을 통해서 많은 또 선을 뵀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꽤 기대가 되는 영입을 했죠.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아무래도 이제 자비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향후에 또 떠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소보슬라이 선수 영입은 괜찮았다는 생각이고 헤르타 베를린이 노장 대열이죠. 사미 케디라 선수를 유벤투스로부터 데려왔고 네마냐 라도니치라는 이 세르비아 출신의 상당히 스피드가 있는 윙어가 있어요. 라도니치 선수를 마르세유로부터 임대를 했는데 헤르타가 사실 근년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올 시즌에도 성적이 신통치는 않은데 그런 거를 조금 잡아달라는 뜻에서 경험 많고 투쟁심이 있는 베테랑인 케디라 선수를 데려온 것 같고 라도니치 선수도 공격적으로는 좀 쏠쏠이 도움이 될 법도 합니다. 그래서 헤르타가 과연 이제 역시 최종 성적은 어디까지 좀 나아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할 가치가 있는 팀은 역시 샬케인데요. 아까 이제 라리가의 발렌시아도 수량적으로는 꽤 많이 했다. 그런데 샬케도 수량적으로는 꽤 많은데 좀 지켜볼 여지가 많죠. 뭐냐면 아스날로부터 2명 데려왔습니다. 콜라시나츠 선수와 무스타피 선수를 데려왔는데 무스타피 선수는 정말 여전히 여기 가서도 불안감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이건 봐야 되겠고 그리고 클라스얀 훈텔라르 선수를 데려오고 이제 베다드 이비세비치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는데 훈텔라르 선수가 샬케의 옛날 영웅이기도 하니까 뭔가 좀 구해달라는 뜻에서 데려왔고 아직까지는 또 아약스에서 골도 넣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이거든요. 네. 훈텔라르 선수가 과연 샬케의 구세주가 될지 이비세비치 선수처럼 임팩트 없는 상황이 될지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에서 경쟁자들 때문에 은바부 선수라든가 리들레 바쿠 선수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자리를 잃어버린 윌리엄 선수를 샬케가 또 임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윌리엄 선수는 그래도 상당히 즉시 전력감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콜라시나츠, 무스타피 요 아스날 선수들과 클라스얀 훈텔라르 선수가 과연 샬케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잘만 되면 요소의 선수 보강 잘했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물음표일 수도 있는 보강을 샬케가 어쨌든 지금 팀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얘기를 하셨고 이제 장희환님에게 다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저는 나머지 주요 선수 중에 울버햄튼. 네. 울버햄튼은 역시 핵심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의 공백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사실
어린 잠재성이 있는 공격수인 파비오 실바에게도 기회를 좀 줘봤는데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파비오 실바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게 이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감 있는 지금 원톱이 필요한 상황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한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윌리안 주제 선수를 영입하는데 임대로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포스트 플레이 할 수 있는 원톱을 원하다 보니까 누노 감독이 이 선수가 뭐 힘도 있고 연계도 잘하고 또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도 꾸준히 최근에는 2자릿골을 넣어왔고 윌리안 주제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 원톱에서 야가 이제 후반기에는 울버햄튼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괜찮은 영입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세리아는 뭐 지난 시간에 밀란의 만주키치 선수 얘기도 했고 피오렌티나의 코코린 선수 영입 뭐 얘기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AC 밀란이 만주키치에 이어서 첼시의 토모리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무사키오 선수가 라치오로 지금 떠난 상황이고 기존에 뭐 키에르나 또 로마뇰리나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이제 토모리 선수가 어떻게 경쟁을 해서 기회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첼시에서보다는 확실히 기회가 많이 갈 것 같다. 그리고 토모리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다. 네, 밀란이 잘 데려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인 센터백 로테이션을 시키더라도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모리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S 로마는 중국 그 상하이 선화로 갔던 엘샤라이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상해로 가기 전에 그 전 시즌에 엘샤라이가 상당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아마 로마에서 다시 한번 좀 꽃피우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샤라이가 또 어느 정도 폼을 또 올려서 후반기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디네세가 왓포드의 데올로페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뭐 그냥 돌려막기 하는 뽀쪼 가문의 저 같은 집안에서 네, 돌려막기 하는 데라서 데올로페우 집안끼리 이제 또 이적을 시키는 이러한 영입이 됐고요. 데올로페우가 또 우디네스에서 어느 정도 해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적 시장 총정리는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사실 그래요. 많은 구단과 팬들이 이렇게 이적 시장이 이제 정리가 된 시점에서 이 이적을 이제 데리고 온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선수들이 다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또 이승우 선수의 얘기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적 얘기예요. 이 포르투갈 임대 이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K리그로 온다고 해서 정말 많은 K리그 팬들은 K리그 이번 시즌 좀 흥행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K리그에 이제 홍명보 감독도 왔고 네. 이영표 대표이사도 왔고 그러니까요. 박지성 어드바이서 디렉터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승우 플레이어까지 좀 오면 그렇죠. 예,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겠죠. 그렇죠. 근년에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K리그로 와야 되지 않냐, 사실 이승우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은 뭐 가는 팀마다 그렇게 기회도 별로 못 얻을 뿐더러 점점 이제 이런 세월이 계속될수록 국가대표와도 뭐 점점 멀어지게 돼 멀어지죠. 있고, 뭐 자기 실력을 뭐 증명할 기회조차 별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뭔가 우리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또 관계자들 뭐 지도자들에게도 뭔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역시 K리그 아닙니까? 더불어 이제 K리그의 흥행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좀 진작 K리그 행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참 잘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이승우 선수가 프로 계약한 지가 이제 5년이 안 되면 맞아요. 해외 진출 선수 5년 이내 임대도 불가하고 설사 올 수 있다 해도 뭐 신인 계약 수준의 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를 보고서는 이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어요. 이승우 선수가 아무래도 프로 계약을 한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5년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분명히 걸릴 수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정확한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막판에 포르투갈 리그의 포르티모넨시라는 팀으로 입성이 됐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명과 암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냐면 일단 명은 벨기에 리그보다는 저는 객관적으로는 포르투갈 리그가 좀 더 위의 리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좋은 상대들도 포르투갈에 좀 더 많고 벨기에보다는 그래서
어떤 리그 수준으로 보면 이승우 선수는 약간이라도 승급을 한 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에 능통한데 또 스페인 옆 나라 포르투갈이면은 네. 거의 또 그런 언어적인 문제를 별로 느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적응은 아무래도 좀 장점이 있고 해서 이 팀이 딱히 그렇게 엄청난 선수를 갖고 있는 팀은 전혀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뭐 포르티모넨시가 16경기에 4승 3무 9패하면서 승점 15점 13인데 강등권인 17위와는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승점 15점 동률인 팀도 3팀, 14점인 팀이 2팀, 13점이 1팀, 그리고 최하위도 12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등권 언저리 팀이고 그래서 뭐 멤버를 보니까 그렇게 또 뭐 지금 뭐 잘 나가는 선수라든가 뭐 엄청난 선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엄청난 선수는 한 명도 없지만 그 대신 경쟁자의 숫자, 양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승우 선수가 뛸 수 있는 어떤 측면 위치,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 혹은 뭐 더 넓게는 공격수까지 포함한다 치면은 전체적으로 뭐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뭐 줄잡아 한 10명? 뭐 이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은 뚜렷이 뭐 이승우 선수의 정말 뭐 넘을 수 없는 강적 뭐 이런 선수가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뭐 더블 스쿼드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팀이라서 강등권 언저리에서 이제 앞으로 강등권 싸움도 하게 될 텐데 이 팀이 과연 이제 새로 데려온 선수에게 많은 실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고 결국은 이승우 선수가 이제 기회가 그래도 초반에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어졌을 때 정말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수많은 경쟁자들을 또 묻혀가지고 결국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인데 포르투갈에서도 잘못하면은 또 그렇게 많이 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자 숫자가 일단 많다는 부분은 이승우 선수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말 나왔을 때 뭔가 좀 임팩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포르티모넨스가 지금 극심한 공격력 부재이기 때문에 공격수들을 지금 모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와서 본인의 모습을 좀 골로 많이 보여준다면은 확실히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승우 선수는 풀타임 혹은 풀타임에 가까운 경기를 많이 뛰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승우 선수가 벌써 23살이 됐어요. 98년 1월생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많이 뛰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방법, 노하우를 익혀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지금 많이 노출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 단점을 최대한 경기를 많이 뛰면서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혀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경기를 뛰면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K리그로 왔으면 하는 한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K리그 감독들이 이승우 선수의 성향을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승우 선수에 대한 장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기회를 분명히 더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의 경기력은 더 거기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팀을 이제 이승우 선수 장점에 맞게 좀 맞춰주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유럽에 지금 다시 또 다른 리그에 가서 적응을 또 해야 되고 새로운 감독 파울로 세르지오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물론 최근에는 뭐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 리그에서도 지붕을 잡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스포팅 리스본 같은 명문팀도 잠깐 지붕을 잡은 바가 있지만 스코틀랜드 근데- 하츠 감독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스코틀랜드 하츠 감독도 스포팅 리스본 끝나고 나서는 잠깐 했었는데 여러 클럽을 다 다녀본 감독이지만 이승우에 대해서 제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팀 같은 경우가 예전에 2017-18 시즌에 FC 도쿄에 나카지마 쇼야 선수를 데려와서 엄청 재미를 본 팀이에요. 그 당시에 나카지마 쇼아가 엄청나게 대활약을 하면서 동아시아 선수로 한번 재미를 본 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선수들이나 또는 이란 선수. 본인이 맞아요. 또 있었던 이란 리그나 이런 데서도 몇 명을 데려오고 심지어 명단에 보면 말레이시아 대표인 선수도 있어. 사파이 선수도 조우르에서 와가지고 지금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신뢰를 완전히 갖지 못한 상황.
또 이승우 선수의 성향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감독은 지금 약간 강등 위기까지도 있는 13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많이 줄 수는 그렇죠. 없다는 기회를 거죠. 많이 주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승우 선수나 에이전트 쪽에서 이 팀에서는 분명히 주전 기회를 많이 차지할 수 있고 뛸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뭐 확신이 들었으니까 갔겠죠.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잘 경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팀이 원래는 스포팅 리스번의 윙어인 곤살로 프라타 선수를 임대를 시키려다가 그게 실패가 돼서 지금 이승우 선수 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측면 윙어 쪽에 대한 어떤 보강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승우 선수가 아마 투입이 된다면 측면 윙어 쪽에서 아마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승우 선수가 또 최전방에 프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측면 윙어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느냐도 또 중요하거든요. 만약 감독이 그런 식으로 영입을 한 셈이라면 그런 부분도 이승우 선수가 또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우라와레즈에서 뛰다가 임대된 파브리시오 선수가 있고 그리고 또 최전방과 윙어를 모두 보는 보아모르테라는 선수가 있고 최전방 원톱에는 이번 겨울에 데려온 브루노 모레이라라는 노장 공격수가 있더라고요. 네. 뭐 확실하게 클래스가 높은 선수는 없지만 다 고만고만한 정도의 그래도 잠재성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 유승우 선수가 자신만이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얼마나 빨리 보여줄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앙 공격수 브루노 모레이라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선수들이 다 이승우 선수 경쟁자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보아모르테 선수는 아일톤 보아모르테 선수인데 예전에 그 풀럼에서 오래 네. 뛰었던 포르투갈 대표도 꽤 했던 그 루이스 보아모르테의 조카입니다. 네. 같은 선수가 아니고요. 그 보아모르테 선수는 이미 은퇴했고 그분의 조카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아일톤 보아모르테 선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라든가 윙어가 가능한 선수들이 안데르송 올리베이라라는 선수, 루키냐라는 선수, 줄리우 세자르라는 선수, 그리고 베투 선수도 물론 중앙 위주지만 측면도 가능한 선수고요. 그 히카루드 바스테라고 이 선수도 사실은 볼튼과 웨스트햄에서 뛰었기 때문에 EPL 팬 예전 팬분들이 좀 아실 만한 선수인데 바스테 선수는 현재 노장이기는 한데 아직도 이제 교체 멤버 정도로는 뛰어요. 그래서 아까 그 파브리시오 선수의 경우에도 중앙도 뛰지만은 사실은 측면도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 브루노 모레이라 선수를 중앙 공격수를 또 데려왔기 때문에 브루노 모레이라가 가운데 서게 되면 그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해주신 파브리시오 선수도 또 측면으로 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승우 선수의 경쟁자가 파브리시오, 아일톤 보아모르테, 히카르두 바스테, 안데르송 올리베이라, 뭐 줄리우 세자르, 루키냐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경쟁자고 이 선수는 별로 뛰진 않지만은 그래도 교체 출전 1회 기록이 있는 이란의 자파르 살마니 선수도 사실은 뭐 이승우 선수와 좀 겹치는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그나마 조금 득점이 나오는데 데네르 선수가 3골을 넣은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중앙 공격형인데 어떻게 보면 이승우 선수를 어느 위치에 정확히 지금 파울루 세르지오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공격형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데네르 선수와도 뭐 경합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명에서 좀 더 넓게 확장해 보면 한 10명 정도 네. 뭐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경쟁군에다가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팀이 한 몇 달 전부터 그 보타보구에서 12월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혼다 케이스케 선수에게 그렇죠.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한 2달 전부터 제가 현지 언론을 찾아보니까 나오더구만요. 그런데 이 혼다 케이스케 선수가 현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클럽이 없어요. 무적 선수예요. 그래서 혼다 케이스케 같은 케이스는 이적 시장이 끝났지만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혼다 케이스케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 이 선수도 아시다시피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또 간접적인 또 경쟁자가 잠재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진짜 한 9명, 10명 이 정도의 경쟁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승우 선수도 그 안에서 원 오브 댐인 거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또 역시 아주 쉬운
꽃길만이 열려 있진 않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도 기회가 적으면 지금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쉽지 많이 않죠. 뛰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승우 선수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잘해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실 K리그로 올 생각도 했었고 마감 시간 몇 분을 남겨놓고 사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저는 이승우 선수를 보면은 처음부터 너무 잘했던 모습을 봐서 그런지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로 아직까지 보여지는 그런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팀, 네 번째 팀이거든요. 네 번째 팀에서는 꼭 본인의 백조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음을 이승우 선수에게 카메라 너머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뵐게요.